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공소제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소제기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소장의 제출인데요. 공소제기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공소장이라는 종이 문서가 아닌 CD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데요. 그와 같은 판례 입장은 2015도 3682 판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와 같은 내용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서면에 의하지 않고 CD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공소제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례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와 같이 공소제기에 관해서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엄격한 요식행위, 요식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법원에 대해서는 심판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검사에 의한 공소 제기는 그렇죠. 탄핵주의 절차에서 이제 심판기관인 법원과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심판기관인 법원에 대해서는 심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방어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소제기는 이와 같이 심판기관인 법원과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인에 대해서 심판의 범위와 방어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기능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와 같은 공소장에는 첨부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첨부할 수 없는 서류가 있는데요. 먼저 첨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여러 명이라 그러면 그 피고인 수에 상응한 부분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피고인들에게 공소장을 송달하게 되고요. 한편 공소장에는 구속영장, 만약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라면 체포영장도 포함하겠습니다만 구속영장과 변호인 선임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본과 구속영장, 변호인 선임서들은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구속영장은 구금장소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환을 위해서 필요하고 변호인 선임서는 공판기일을 변호인에게 통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법원에 예단이나 선입견이 생기게 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 되죠. 이에 대해서는 공소장 일본주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한편 이와 같은 조문이 내용이 형사소송 규칙 118조에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소장에는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사항과 임의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공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필요적 기재 사항에 대해서 보면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죄명이라든지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기재를 하여야 되는데요. 먼저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주민등록번호나 직업, 주거 및 등록 기준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인이라 그러면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는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327조 2호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된다는 것도 유의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것이 죄명이죠. 필요적 기재 사항으로서 죄명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절도죄라든지 살인죄라든지 이런 식으로 범죄의 구성 요건에 따른 유형의 명칭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죄명은 적용 법조의 기재와 더불어서 법원의 심판 대상을 한정해서 심판의 효율을 기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공소사실인데요. 공소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놔야 되겠습니다. 공소사실이라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어떤 사실이 범죄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것을 공소사실이라고 부르는 거죠. 검사에게는 공소사실이 소출을 하는 대상이 되고 법원에게는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되며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의 범위가 특정이 되고 방어의 대상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함으로써 법원의 심판 능률 및 신속을 꾀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공소사실의 특정 기준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이 되었느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되더라도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렇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공소 내용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되는 것은 공소 제기의 유효 요건입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역시 공소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327조 2호에 의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요. 다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판례는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성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 성명에 관한 규정을 형사소송 규칙에서 두고 있거든요. 형사소송 규칙 141조 1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에 검사에게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해서 성명을 하지 않은 채 바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그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성명을 구할 필요성이 있게 되겠죠. 공소장에 기재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적용법조도 있습니다. 아까 죄명 살펴볼 때도 봤는데요. 적용법조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절도죄 같으면 형법 329조 이렇게 기재하게 되는 거죠. 적용법조를 기재하게 되면 죄명과 함께 공소사실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옥이나 누락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서 바로 공소제기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해서 공소제기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법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소장에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 반면에 공소장에 임의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이는 공소사실의 택일적, 예비적, 택일적 기재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공소장에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를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공소제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예비적 기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여러 개의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해서 심판의 순위를 정해서 먼저 1차적으로 주된 공소사실, 예를 들어서 살인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심판을 구하고 만약 그것이 살인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치사,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고 상해의 고의가 인정이 되면서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치사가 인정된다면 그것도 2차적으로 심판해달라 이런 취지로 기재하는 것이 바로 예비적 기재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1차적 심판을 구하는 선순위의 공소사실을
주의적 공소사실 혹은 본의적 공소사실이라고 부르는데 실무에서는 주의적 공소사실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2차적 심판을 구하는 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편 택일적 기재라는 것은 여러 개의 대등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대해서 심판의 순서를 정하지 않고 어느 사실을 인정하여도 좋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신용훼손과 명예훼손의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A가 B를 가리켜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B는 신용불량자이니 B와 금전거래를 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될 것인지 신용훼손죄가 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에 둘 중에 어느 것을 적용해서 어느 것을 심판해도 좋다라는 의미로 공소사실을 기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공소사실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에 대해서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는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한정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예비적, 택일적 기재가 인정된다는 견해이고요. 비한정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공소사실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뒤에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텐데요. 공소장 변경의 방법으로 공소사실을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할 때에는 공소장 변경이란 제도가 당연히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한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 제기 후, 그렇죠? 공소 제기 후 공소장 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소 제기 시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이 논리 일관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견해로는 공소사실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판례는 이른바 비한정설의 입장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수개의 범죄에 대해서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에 대해서도 결국은 예비적, 택일적 기재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60년대 굉장히 오래됐죠. 60년대에 선고된 판례 이래로 확립되어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학설과 달리 판례 입장은 공소 제기 시에 공소사실을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하지는 않는다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비적, 택일적 기재의 경우 법원의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심판의 대상은요. 예비적, 택일적 기재의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전부가 즉 예비적이든 택일적이든 전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부가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현실적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대응되는 말이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공소사실의 공소장 변경과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등장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일단 공소장에 현실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비적, 택일적 기재에서는 모두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1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죄를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주의적 공소사실로 유죄를 인정할 수가 있고요. 즉 앞서 든 예에 의하면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고 상해치사죄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되었던 살인죄를 다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제1심에서는 택일적 공소사실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유죄를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그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른 하나를 선택해서 역시 유죄로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에서는 큰 일반적인 공소 제기와 차이가 없고요. 다만 심판의 순서에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공소사실이 예비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주의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먼저 심판을 해야 되고요. 살인죄에 대해서 저희가 예로 든 거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먼저 심판하고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택일적 기재의 경우에는 이 앞의 예에 의하면 명예훼손죄나 신용훼손죄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심판하더라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 주문에는 판결은 주문과 이유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판결 주문에는 예비적 기재든 택일적 기재든 유죄 및 무죄 중에 하나의 판결만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판결 이유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유죄 판결을 하는 경우에 예비적 기재의 경우 저희 예를 앞에서 든 예로 들면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면 판결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1차적으로 판단을 구하는 부분에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니까요. 반면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판결 주문에서는 상해치사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지를 판결 이유에서 판단해 줘야 됩니다. 살인죄는 무죄죠. 하지만 주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이유무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유무죄는 형사재판 실무 시간이라든지 실무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택일적 기재의 경우 어느 하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면 다른 하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아예 판단할 필요가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인정이 돼도 된다는 뜻이니까요. 자, 예비적 택일적 기재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판결 주문에서는 무죄라고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고를 해주고 판결 이유에서는 예비적 택일적 기재, 즉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 왜 무죄가 되는지를 다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것도 실무를 익히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으로서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었고 하기 때문에 무죄를 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항소에 관해서도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비적 기재에서 우리의 예를 들면 살인죄는 무죄가 선고되고 상해치사죄는 유죄가 판단이 되면 판결 주문에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즉 상해치사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판결 이유에서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한 이유무죄를 한 경우에 판결 주문과 판결 이유를 함께 고려해서 여전히 주의적 공소사실인 살인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는 상소이익이 있기 때문에 검사는 주의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이유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서 살인죄로 유죄를 인정해달라고 상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택일적 기재의 경우에는 법원이 어느 하나의 공소사실을 인정해서 유죄로 판단을 했다면 검사는 다른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주장하면서 상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 어느 하나라도 유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소할 수 있게 되겠죠. 당연한 법리가 되겠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납득이 되실 거고요. 괄호 안에 있는 판례도 같이 참조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소제기의 방식 중에서 이와 같이 공소장을 하면서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 이외에 다른 서류 같은 것을 첨부하거나 인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합니다. 일본주의라는 말이 말 그대로 일본어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공소장 단일주의로 하자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긴 한데요. 관례적으로 일본주의가 많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말은 공소를 제기할 때 사건에 관해서 판단을 하는 법원에 예단이나 선입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사소송 규칙 118조 2항에 내용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공판 절차 개시 전에 수사 기록이 법원에 제출되게 되면 예단이나 선입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와 같은 공소장 일본주의 근거는 크게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 방어를 행하는 당사자주의의 소송구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공판중심주의, 사건의 실체에 관한 판단, 심증은 공판에서 진행되는 변론, 심리에 의해서 형성해야 된다는 공판중심주의.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중간고사 후에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공판중심주의를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공정한 재판, 선입견이나 예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선입견이나 예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는 것들이 모두 금지가 됩니다. 형사소송 규칙에 있다고 했죠. 따라서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것을 첨부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공소장에 선입견이나 예단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서류의 첨부나 내용 등을 인용 금지하는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의 내용이 되겠고요. 전과 및 악성격, 악성향 이런 것들을 역시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전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소사실 첫머리에 전과를 기재하는 것은 상습범이나 상습 누범과 같이 전과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든지 전과를 수단으로 한 공갈, 전과자이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전과가 사실상 범죄 사실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 등에는 당연히 허용이 될 겁니다. 누범전과, 형법에서 배운 누범전과의 경우에도 법률상 형의 가중사유가 되기 때문에 범죄 사실에 준해서 범죄 사실은 아니지만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밖의 경우라면, 즉 앞에서 예로 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동종전과이든 이종전과이든 공소장에 전과를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요,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그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판결이긴 합니다만 그런 적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악성격이나 나쁜 경력 같은 것을 기재하는 것도 범죄 구성요건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평소에 악성을 기재함으로써 법관에게 나쁜 선입견, 예단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범죄의 동기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범죄 동기는 내면의 심리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한 그 기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역시 범죄의 동기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기재를 허용하는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방화 등과 같은 범죄에서는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 사실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면 명백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를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살인, 방화 등과 같은 범죄에서 동기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고요. 한편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하게 되면 범죄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공소장의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죠. 선입견이나 예단을 생기게 해서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국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 추상적 기준은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느냐의 문제가 되겠고요. 이와 같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은 공소제기 방식에 관한 중대한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역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요. 공소제기에 관한 여러 규정을 위반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다만 판례는 이와 같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가 되어서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합니다. 증거조사 절차는 진술거부권 고지부터 해서 인정신문 절차 이런 절차를 거친 이후에 사실심리 절차로 들어간 그런 단계에서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고 이미 법관에게 심증이 형성되었다 그러면 그때 와서 그동안 이의제기가 없다가 그때 와서 이의제기하는 것은 이른바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과 비슷한 민사소송법의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다툴 수 없다라고 시간적인 제한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 공소장 일본주의는요, 어느 절차에서 적용이 되느냐? 일반적인 공판 절차에는 적용이 되지만 공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 절차에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식 절차에서는 약식 명령을 내리기 위한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형사소송 규칙이 규정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서면 심리에 의해서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공소장 일본주의는 1심 공소제기 시에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지고 항소심 또 2심 선고가 이루어지고 대법원에 올라갈 때에는 기록이 이미 항소법원에 상고법원에 모두 같이 송부가 되기 때문에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특히 생각해보지 않아도 충분히 절차상 납득이 되는 이야기고 다음 학기에 상소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더 명확하게 그 이론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공소 제기의 방식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소 제기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